발달심리 14주차 노년기의 발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강의까지 왔네요. 이제는 오늘 14주차 노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번 학기 발달심리 과목에서 여러분이 강의는 다 들으시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만 잘 치르시면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아직 기말고사에 대한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가 받지 못해서 이후에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 공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6월 15일에 노년기의 발달까지 하면 이번 학기 강의 전 연령별로 쭉 우리가 강의를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주에 6월 20일에 기말고사까지 보게 되면 종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13주차 중년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쭉 훑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553쪽 여기를 펼쳐주시고 저랑 같이 그냥 쭉 훑으면서 우리가 중년기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체 변화를 보면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건가? 내가 이제 성년기 때보다는 뭔가 체력이라던가 기능, 신체적 기능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나, 이거를 이제 처음 느끼기 시작하는 게 중년기인 거죠. 네. 중년기에는 어떤 외적으로 피부도 탄력을 잃게 되고, 모발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적인 변화고 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어요. 내적 변화, 그러니까 중년기부터 우리가 좀 더 건강, 그리고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심장 혈관 계통, 신경 계통, 호흡기 계통, 근육과 관절 이런 것들에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도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응 시간도 중년기부터 반응 속도가 그 이전보다 느려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하게 큰 변화가 생식 및 성적 능력에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게 되는데, 이제 여성의 갱년기와 남성의 갱년기를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 부분에서는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병, 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중년기, 노년기 이때 이제 지능이 감소하는지 지속되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유동성 지능이냐 결정성 지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감소한 측면이 있고 결정성 지능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억에 대해서. 기억은 이제 노년기 때 사실은 이제 훨씬 더 감퇴가 크게 나타나지만 중년기부터도 감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직업 발달과 직업 전환으로 넘어가면 직무 수행과 성공, 직업 만족도 이런 거에서 중년기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고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데, 직업을 전환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중년기의 위기랑 맞물려서 설명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중년기의 실직은 스트레스가 너무 클 수 있어요. 한참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격과 사회성 발달 요 부분에 있어서는 중년기의 위기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년기를 위기로 볼 거냐, 전환기로 볼 거냐, 요런 두 가지 그 입장에 대해서 학자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 우리가 다뤘었죠. 그리고 가족 생활은 중년기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이때 얘기가 되는 건 중년기의 위기랑 또 청년기 자녀의 어떤 사춘기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부모 자녀 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빈둥지 시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 이제 중년기 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그런 필요가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중년기가 사실 샌드위치라고 하죠.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야 되나? 샌드위치 단계? 네. 청년기 자녀와 그 부양해야 되는 노년기 부모님 사이에 끼어서 되게 과도하게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갑자기 제가 중년기가 되는 게 좀 무섭네요.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러면 오늘은 노년기고요. 노년기는 중년기랑 목차가 비슷해요. 신체 변화, 인지 변화, 그리고 이제 직업과 은퇴. 이제는 은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성격과 사회성 발달, 가족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이제 노년기에 찾아오게 되죠. 저는 이렇게 6가지 그 챕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화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양피지 감촉처럼 바뀌고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색 반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이 튀어나오는 현상.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은발이나 백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신장이 줄어들 수 있는데 척추 디스크가 수축하면서 신장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 사이에 콜라겐이 감소해서 허리가 또 구부정하게 변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이제 폐경을 하고 나서 골다공증으로 골절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수명과 노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기도 한데 1970년대랑 그 1917년 요때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수명이 정말 엄청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20년이나 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고 행복한 건데 질병이 있는 채로 오래 살면 그게 좀 어떤 기분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평균 예상 수명이라는 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얼마나 사는가. 네. 그리고 최대 예상 수명인 거 조금 다르죠. 위에 거는 평균 예상 수명, 밑에 거는 최대 예상 수명. 그래서 최대 예상 수명은 인간이 최대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평균 20살 이하가 평균이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평균 수명이 25살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미 저는 대학 갈 때쯤 혹은 대학 다닐 때쯤 사망을 했겠네요. 요거에 따르면. 네. 기분이 이상한데. 1985년만 돼도 평균 예상 수명 75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79.3세까지 늘어나고 여성은 85.4세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유아나 아동의 사망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극적으로 감소했고 또 우리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갭이 있어요. 갭. 이 갭은 옛날부터 이 갭이 쭉 있어 왔죠. 지금은 한 6년 정도 갭이 있네요. 6살 연하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네. 이 성차는 건강 습관, 생활 양식 요거에 따라서 남녀의 평균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의 경우에는 호흡기 계통의 암, 교통사고, 자살, 간경변, 폐기종, 심장병 이런 걸로 사망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인이 담배를 피우는 거, 그리고 건강 습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건강 습관이나 생활 양식 때문에 남성의 기대 수명이 더 낮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는 생물학적 요인도 차이가 있다. 왜냐면 모든 종에서 암컷이 더 오래 산대요. 암컷이 감염이나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교재에 보면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를 예방해 준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그 XX잖아요, 여자가. 그 성염색체가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 생성이랑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오래 살다 보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노화로 인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더 오래 사는 만큼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산다는 건 경제적인 여건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화 이론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제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노화 이론, 두 번째는 마멸 이론입니다. 계획된 노화 이론은 우리가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화하는 그 단계가. 유기체의 정상적인 발달 유형에 따라서 신체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각 종마다 고유한 노화의 유형과 평균 예상 수명이 있다. 사실 그렇긴 한 것 같네요. 고양이나 개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코끼리는 되게 오래 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하는 데는 그 횟수가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50회 정도가 그 횟수의 한계인데, 이 50회를 이제 연수로 환산을 해보면 120에서 125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열 횟수라고 합니다. 이 계획된 노화 이론에서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별, 아까 모든 종에서 여성이 더 오래 암컷이 더 오래 산다고 했죠. 그리고 조상의 평균 수명,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유전이 이제 이미 나의 평균 수명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텔로미어가 작용을 한다. 이 텔로미어는 교재 620쪽의 밑에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포 속 유전자의 끝 부분을 감싸고 있는 유전자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 될 때마다 길이가 점점점 짧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고 노화가 얼만큼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멸 이론은 우리가 우리 신체를 계속 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화된다. 그러니까 즉 기계를 계속 쓰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동차도 10년, 20년 쓰면 낡고 뭐 나중에는 거의 폐차할 수준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노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세포가 늙어갈수록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고 대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인 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멸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화 이론 두 가지를 배웠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노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반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화가 된다는 게 더 지혜로워지고 뭔가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상실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나 체력이나 뭐 등등등. 그래서 노화를 이제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죠. 노화를 지연하는 요법에는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이제 호르몬 대체 요법, 이거를 낡은 호르몬을 새로운 호르몬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맞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척추뼈의 골 밀도가 높아지고 근육도 생성되고 지방이 감소한다. 그래서 회춘을 하게 되는 건가 봐요. 그다음에 DHEA라는 이제 부신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노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칼로리를 덜 먹는 것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지만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것도 쉽지 않죠. 이제 외적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일단 피부가 되게 많이 변화를 하죠. 요 사진에 봐도
노화가 될수록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콜라겐의 변화로 주름이 생기고 피하 지방이 신체와 분리됩니다. 그리고 피부 세포가 서서히 대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세에는 피부가 100일 정도를 피부 세포가 100일 정도를 살 수 있는데, 만약에 70세가 되면 피부 세포가 46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세포가 대체가 서서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피부 상태로는 보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수분 유지 능력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조하고 탄력이 없게 되고,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 관심 많으니까 어쨌든 가장 좀 두려워하는 건조해지는 거. 건조하면 주름이 더 잘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처가 더디게 치유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머리가 하얗게 바뀌죠.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면서 윤기를 잃게 되고 색이 엷어지고 가늘어진다. 그러면 치아와 잇몸은 치아의 색이 탁해지고 상아질 생성도 감소되고 잇몸이 수축하고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적인 변화와 감각 기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적 변화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화를 얘기합니다. 신경이나 심장, 혈관, 호흡, 위장, 면역기관, 이런 부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뇌의 변화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뇌에서는 수지상 돌기의 밀도가 감소하는 게 가장 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변화냐면, 이걸로 인해서 뇌의 무게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수의 회백질이 감소하기도 하고,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 속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런의 수가 감소하는 것도 요 노년기 때 보이는 뇌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시각은 이제 원시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네. 원시가 60세쯤에 이제 안정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시각장애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력이 0.3보다 낮고, 깊이라던가 색깔을 지각하는 거, 그리고 뭐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거나,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오거나, 이런 식으로 빛의 변화에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세 가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백내장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70대에 가면 거의 70%가 백내장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증이 나타나진 않는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다가 증세가 악화되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뿌얘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녹내장은 눈 안에 압력, 그러니까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고, 그래서 시야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0에서 85세 사이의 노인들에게 이 녹내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안압이라는 거는 그 우리 혈압 있었잖아요. 거기서 최고 혈압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문제가 망막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내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병 발병하게 되면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을 먹으면 이제 실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이라는 건데,
황반이라는 건 뭐냐면 눈 안쪽 망막의 중심 쪽에 위치한 그런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은 이 황반부에 뭔가 변성이 생겨서 시력 장애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재 627쪽 그림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황반 변성이 되면 주변 시력은 정상인데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은 뭐 노화나 스트레스, 또 비만,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이나 가족력의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또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변화를 보면 60세 이후에 청력 손상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보청기 낀 분들 되게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보청기가 작아져서 잘 눈에 안 띄는 건가 싶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제 밖에서 보일 정도로 보청기가 컸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청력이 손상되면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나 정서장애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쇠퇴가 우리의 정서적인 것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면장애도 있을 수 있는데 25에서 40%의 노인이 수면장애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호소하는 거는 내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체 활동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카페인을 이제 수면에 영향이 미치니까 좀 줄이는 거, 수면제 사용을 안 하는 거, 낮잠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그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거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수면 장애를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관리와 질병 부분이에요. 생활 습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죠. 규칙적 식사, 콜레스테롤을 좀 줄이는 거, 섭취하는 걸, 그리고 금연, 적당한 음주하거나 금주하거나, 그 약물 사용 금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게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여기 관절염에는 크게 골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요. 이제 관절염은 노인들에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병이고, 그 중에서 이제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연골 조직이 점차 마멸되고, 특히 이제 무릎이라던가 엉덩이 쪽처럼 체중을 많이 지탱해야 되는 그런 관절이랑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이제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이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절이 딱딱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재에 629쪽에 보면 그림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체 내의 모든 연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관절염보다 좀 더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절염이죠. 그래서 세포막의 내부라던가 혹은 관절을 윤활하게 하는 곳에 염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년기에 여성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서서히 진행이 되고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증상은 아프고 부풀어 오르고 피로감이 있고 이제 열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게 이제 심해지면 연골 조직이 파괴되면서 관절이 굳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좋은 거는 아스피린, 이런 소염제 이런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또 이게 안 움직인다고 더 호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걷기나 수영 이런 거를 매일 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암은 이제 중년기 얘기 배울 때도 암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 좀 했었죠.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 모든 암의 2분의 1이 65세 이상에서 발병한다는 거. 근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률이 높고요. 장, 폐, 전립선에 암이 주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주로 이제 암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암에 걸리는 원인으로는 식습관으로 인한 게 있고, 또 생활 양식으로 인한 거,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쯤 되면 아무래도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거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노년기에 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좀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노인성 치매라고도 하는데, 노인성 치매에 걸리면 인지적인 기능과 행동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신경화학 물질이 결핍되고 불균형한 경우에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나 면역 체계에 결함이 있거나 알루미늄 중독, 이런 게 뭐 원인으로 얘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초기 증상은 뭔가 기억력에 장애가 있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이는 증상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성급함, 침착하지 못함, 흥분, 판단력, 집중력, 방향 감각, 언어 능력, 감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퇴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의 뇌를 이제 살펴보면 신경섬유가 엉켜 있고 세포가 줄어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좀 많이 무섭죠. 내가 기억을 잃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전만큼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신체 변화를 살펴봤고요. 이제 인지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이제 인지 변화를 볼 건데요. 노년기에는 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일반 지능이 감퇴하고 또 기억력이 감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지능을 우리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은 우리가 중년기의 지능을 얘기할 때도 나눠서 봤었어요.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유동성 지능인 거죠. 이거는 노년기에 쇠퇴를 하게 되고요. 결정성 지능은 노년기에도 지속이 되거나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성 지능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 예를 들면 지혜 같은 게 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지적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교육 수준, 직업 수준, 건강 상태, 그리고 인지 능력의 급 강화 현상, 이렇게 4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육 수준은 아무래도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교육 수준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교육을 더 지금보다는 환경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교육 수준이 역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수준은 모든 직업에서 지능이 쇠퇴하거나 혹은 증가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고와 문제 해결을 요하는 직업에서는 지능의 쇠퇴가 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건강과 감각 기능이 또 우리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능 검사를 하는데 시력이 침침하다거나 청각이 잘 안 들려서 문제를 잘 들을 수 없다거나 이래도 지능이 낮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 상태도 지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꼭 평가를 떠나서도 이런 감각 기능에 저하는 지적 능력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의 급강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사망 직전에 지적 능력이 매우 급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5년 전, 사망하기 5년 전에 지적 능력이 이제 급하게 감소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기인 사람에게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언제쯤 사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내가 뭔가 예전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 뭔가 사망이 5년 정도 남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억도 노년기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기억력 감퇴는 노년기 인지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노인분들이 최근 기억은 잘 기억 못하면서도 옛날 기억은 더 잘 기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얘기하는 옛날의 일은 되게 좀 강렬한 기억들이 대부분이고 막 사소한 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최근 기억들이 아무래도 노년기에 부호화가 되다 보니까 부호화 자체가 희미하게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일, 옛날의 사건들은 뭐 결혼, 출생, 뭐 자녀와의 사건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생생하고 잘 기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꼭 이렇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 기억은 내가 뭐뭐뭐뭐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약을 먹어야 되면 내가 2시에는 약을 먹어야지 이런 걸 기억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미래 기억이 이제 떨어져서 약 먹는 거라던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는 걸 까먹거나 이렇게 되면 생활에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여기서는 어떤 내가 계획한 것과 어떤 행동, 수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가 미래 기억이고 또 언제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미래 기억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지키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건에 의존한 기억과 시간에 의존한 기억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혜는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인생사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충고,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현명한 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세 가지의 그 학자들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는 에릭슨을 매 발달 단계마다 얘기를 하는데 에릭슨의 접근법에서는 에릭슨은 이 노년기를 마지막 8단계죠. 우리가 에릭슨의 단계에서 마지막 8단계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결과 나타나는 게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인생의 의미가 어떤 건가 통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런 통찰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후회 없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 인생이라는 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노년기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클레이튼과 미쳔의 상황적 접근법인데요. 클레이튼은 지혜라는 것을 역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모순적인 거에 대해서 화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꼭 공정한 측면만 있진 않고 역설적인 게 일어나기도 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안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지혜라는 거죠. 클레이튼은 이런 특성이 어떤 가치관이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교재에서의 예시는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어느 쪽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리고 지식이 갖는 또 본질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습득만 해서는 발전이 될 수 없죠. 지식이 갖고 있는 또 본질적인 오류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또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보비 비프는 지능과 감정을 통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지혜라는 건 머리로만 뭔가 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와 미토스가 통합을 해야 된다.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미토스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혜와 영적 발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챕터 직업과 은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은퇴에 대한 거는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은퇴가 어떤 건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단지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욕구, 뭔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자아 실현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대인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은퇴를 하게 되면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가를 하는, 이런 위주로 생활로 떠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원에서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사회가 사실은 매우 일지향적인 사회예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변 인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였는데 이제는 부양 인구로 전환되게 되고, 또 이제 은퇴를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아마 제가 은퇴를 하면 여가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전보다는 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느낌 들지 않을까. 뭔가 내가 좀 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는 지금도 느끼긴 하는데 지금 일을 하면서도 워낙 사회에 이제 멋있고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존재의 의미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은퇴를 하면 더 상실된 느낌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의 단계는 7단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 단계, 근접 단계, 밀월 단계, 환멸 단계, 적응 단계, 안정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7단계고요. 이제 먼 단계는 뭔가 은퇴를 멀게만 느끼고 아직 나는 뭐 은퇴는 생각도 안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비를 하지 않는 시기. 근접 단계는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근접 단계. 밀월 단계는 은퇴 직후에 느끼는 행복감, 약간 신혼일 때 느낌 이런 거 비슷하겠죠? 그래서 밀월 단계라고 허니문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제 밀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환멸 단계는 내가 은퇴 전에 아무래도 계획을 원대하게 세울 수 있는데 현실이 딱 됐을 때는 그걸 이루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거를 느끼면서 환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단계인데, 이제 환멸 단계의 어떤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가 인식한 현실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은퇴로 인해서 변화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안정적일 때를 우리가 안정 단계라고 하고요. 종결 단계는 은퇴자로서의 역할이 종결되는 단계인데, 이게 뭐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뭐 병이 들거나 뭔가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요럴 때는 이제 은퇴자로서도 종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은퇴의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은퇴에 대한 적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자기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은퇴에 잘 적응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년기부터 사실은 은퇴에 대한 계획을 착수하는 게 필요해요. 네. 심리적 적응이 필요하고 이때 자아 존중감이 상실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적응. 아무래도 수입이 은퇴 전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감소하다 보니까 빈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부부 간의 적응도 부부에 따라서는 은퇴 이후에 결혼 만족도가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는 여가 생활이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런 여가 생활을 통해서 고독, 허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성격과 사회성 발달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